링컨, 어둠 속에서 별을 본 사람. 내가 성공했다면 그것은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 덕분이다. 이 말은 훗날 한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거이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난 사람, 희미한 기억 속에 존재하는 어머니에게 돌리는 겸허한 고백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위대한 해방자, 국부라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따라가다 보면 그 위대함이라는 눈부신 빛은 역설적이게도 실패, 좌절, 고통, 상실이라는 지독한 어둠 속에서 잉태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켄터키의 황량한 개척지,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통나무집에서 시작된 그의 삶은 문명과는 거리가 멀었고 가난과 무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9살, 세상의 전부였던 어머니를 잃고 직접 어머니의 관을 짜야 했던 소년. 청년이 되어서는 사랑하는 여인을 가슴에 묻고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정치의 입문에서는 수없이 낙선의 쓴잔을 마셨고 동료들에게는 시골뜨기, 어릿광대라며 조롱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던지는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맞서고 그 상처를 통해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절망의 순간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진리를 내면으로 사겼고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멩이를 모아 성공의 주춧돌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역사상 가장 격렬한 내전의 폭풍우 속에서 분열된 국가의 키를 잡았을 때 그는 자신을 조롱하고 공격했던 최대의 정적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놀라운 용광로 리더십으로 그들을 친구로, 동지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 지금부터 우리가 그의 삶이라는 광활한 대륙을 함께 여행하며 그가 어떻게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불굴의 의지를 피워 올리고 치밀한 계획과 끈기로 운명을 개척하며 분열된 국가를 하나의 위대한 이상 아래 통합시켰는지 그 장엄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일부 광야의 소년, 슬픔을 통해 세상을 배우다. 링컨의 유년기는 한편의 흑백 영화처럼 쓸쓸하고 척박했습니다. 1809년 2월 12일 켄터키주 아딘 카운티의 싱킹 스프링 농장, 바람이 숭숭 드나드는 통나무 오두막에서 그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창문도 마룻바닥도 없는 흙집은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었고 겨울이면 살을 애는 추위를 막아줄 방패막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토머스 링컨은 정직했지만 그를 읽지 못하는 목수이자 농부였고 생계는 늘 팍팍했습니다. 링컨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켄터키에서 인디애나로 다시 일리노이로 끊임없이 이주해야 했습니다. 유랑의 삶은 어린 링컨에게 안정감보다는 불안정함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의 나이 9살이 되던 1818년 가을, 링컨의 유년 시절을 영원히 바꿔놓은 비극이 숲속 오두막을 덮쳤습니다. 독초를 먹은 소의 우유를 마신 사람들이 죽어가는 우유병이 마을을 휩쓸었고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도 그 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도 약도 없는 개척지에서 어머니는 속수무책으로 시들어갔습니다. 어린 링컨은 어머니의 임종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 큰 비극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슬픔에 잠긴 아들의 손에 연장을 쥐어주며 어머니가 누울 관을 직접 만들게 했습니다. 망치질 한 번에 눈물 한 방울, 톱질 한 번에 회한 한 조각을 새겨 넣으며 9살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위한 마지막 집을 제 손으로 완성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땅에 묻은 그날, 링컨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 상실의 경험은 링컨의 성격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 우울감, 즉 멜랑콜리라 불리는 그림자를 동반자처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슬픔은 그를 파괴하는 대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과 삶의 비극을 묵묵히 견뎌내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훗날 대통령이 되어 수십만 명의 전사자 명단을 받아보며 고뇌할 때 그는 그 죽음의 무게를 숫자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슬픔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9살 소년 시절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온몸으로 체득한 고통의 깊이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희망하는 모든 것은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 덕분이다라는 그의 회고는 짧았던 어머니와의 시간이 그의 인격 전체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절절한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폐허가 되었던 링컨의 가정에 다시 온기가 찾아온 것은 새어머니 세라 부시 존스턴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지혜롭고 따뜻한 여인이었고 전처가 남긴 아들 링컨의 남다른 총명함과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링컨이 쟁기질과 도끼질에서 벗어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었고 멀리서 책을 빌려다 주며 그의 지적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응원했습니다. 링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책에 굶주린 소년이었습니다. 낮에는 성실하게 일했고 밤이면 희미하게 타오르는 벽난로 불빛의 의지에 책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읽고 또 읽으며 인간과 신의 관계, 정의와 구원의 문제를 사유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통해 인생이라는 순례길의 의미를 곱씹었고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희극을 통해 인간 본성의 깊이와 복잡성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통나무집 너머의 더 넓은 세상을 만났고 유려한 문장과 논리를 연마했습니다. 공식적인 학교 교육은 다 합쳐도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 고독하고 치열했던 독학의 시간은 그를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만들어준 진정한 대학이었습니다. 청년이 된 링컨은 독립하여 뉴세일럼이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상점을 열었지만 경험 부족으로 파산했고 동업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오늘날 가치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됩니다. 그는 도망치는 대신 그 빚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17년간 우체국장, 측량기사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푼푼히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1센트짜리 동전 하나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돌려주는 그의 정직함에 사람들은 감동했고 정직한 에이브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별명은 훗날 그 어떤 정치적 구호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의 최대 자산이 됩니다. 뉴세일럼 시절 그는 첫사랑 앤 러틀리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또 한 번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강물에 몸을 던지려 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지만 주변 친구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간신히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가난, 상실, 실패, 빚더미, 링컨의 청년기는 거대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깊이 뿌리내리는 나무처럼 이 모든 고난은 그의 정신을 더욱 강인하고 그의 영혼을 더욱 깊고 그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광야의 고독 속에서 침묵과 사색의 힘을 배웠고 실패의 쓴맛을 통해 겸손을, 타인의 도움을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통나무집의 흙먼지와 눈물 속에서 그는 이미 한 시대를 이끌어갈 거인의 풍모를 갖추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부 원칙과 논리, 변호사 링컨의 무기, 링컨의 성공 신화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을 꼽으라면 단연 철저함과 계획성입니다. 그는 영감에 번뜩이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압도적인 노력과 치밀한 준비로 극복해 나가는 노력형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면모는 특히 변호사 시절과 정치 입문 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일리노이주 의원으로 활동하며 법률가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그에게는 아무런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인의 도움으로 법률 서적을 빌려 독학으로 법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복잡한 판례와 라틴어, 법률 용어로 가득한 책들을 그는 무작정 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곱씹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논리적 사고의 정수인 유클리드 기하학에 매료되었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기하학의 기본 원리를 법률에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공리와 정의를 증명하는 연습을 하며 어떤 주장이라도 빈틈없는 논리와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하는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법정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감정적인 호소 대신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간결한 언어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의 힘으로 배심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링컨의 철저함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일화는 바로 암스트롱 재판입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구의 아들 너프 암스트롱의 변호를 맡았을 때 검찰 측 핵심 증인은 밤 11시경 환한 달빛 아래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재판은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유죄를 확신하던 순간 링컨은 그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농업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영감을 배심원들에게 제시하며 사건이 발생했던 1857년 8월 29일 밤 11시에는 달이 거의 뜨지 않는 금음에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설사 달이 떴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는 이미 서쪽 지평선 아래로 사라진 후였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달빛이 없었으니 증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완벽한 논리적 결론이었습니다. 검찰과 배심원단은 충격에 휩싸였고 결국 암스트롱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은 링컨의 명성을 일리노이 전역에 떨치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감이 아닌 데이터, 주장이 아닌 팩트에 기반한 그의 철두철미한 준비성이 빚어낸 쾌거였습니다. 그의 계획성과 전략가적 면모는 1858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대 최고의 거물 정치인이자 작은 거인이라 불리던 스티븐 더글러스와 맞붙었을 때 정점에 달합니다. 전국적인 인지도나 조직력 면에서 링컨은 더글러스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불리한 판을 뒤집기 위해 링컨이 던진 승부수는 바로 공개 토론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주 전역을 돌며 총 7차례의 맞대결을 펼치자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더글러스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자신의 이름과 사상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링컨은 토론을 위해 수개월 동안 칩거하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노예제와 관련된 모든 역사적 사실, 법률 조항,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인 더글러스의 모든 연설문과 저서를 구해 그의 논리, 강점, 그리고 약점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는 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과 반론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수십 가지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링컨의 진가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날카로운 송곳 같은 질문으로 더글러스가 주창한 인민주권론의 논리적 모순을 파고들었고, 때로는 소박한 비유와 유머를 통해 복잡한 쟁점을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링컨은 이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당시에는 주민직선제가 아니라 주의회에서 상원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거에서는 졌지만 토론에서는 이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링컨 더글러스 토론은 패배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골 변호사 링컨을 노예제 문제에 대한 가장 선명하고 논리적인 대변인이자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장의 승리에 연연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철저한 준비와 실행을 통해 그 계획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링컨에게 철저함이란 단순히 성실함을 넘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삼부불사조, 실패의 잿더미에서 부활하다. 링컨의 삶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재기입니다. 그의 정치 이력서는 성공보다 실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하게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찰과 배움의 기회로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기나긴 실패 연대기는 23살 일리노이주 의회 선거 낙선으로 시작됩니다. 첫 도전의 쓴맛은 그에게 정치의 냉혹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는 대신 유권자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2년 뒤 같은 선거에서 당당히 승리합니다. 이후에도 그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주의회 의장 선거 패배, 연방 하원의원 후보 경선 탈락, 측량기사 자리 낙방 등 크고 작은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1846년
마침내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되어 워싱턴으로 입성하지만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는 그의 소신 발언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결국 단임으로 정치 경력이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워싱턴을 떠나 다시 변호사로 돌아온 정치적 광야의 시간은 그에게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노예제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갔습니다. 1850년대 중반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안 통과로 노예제 문제가 다시 미국 정치의 핵으로 떠오르자 링컨은 잠에서 깨어난 사자처럼 다시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열된 집은 바로 설 수 없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더 이상 노예제와 타협할 수 없다는 선명한 기치를 내걸고 정치 일선에 복귀합니다. 1858년 더글러스와의 상원의원 선거. 패배는 그에게 가장 뼈아픈 실패였지만 동시에 그를 전국적인 영웅으로 만들어준 역설적인 패배였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너무 커서 울 수도 없고 너무 아파서 웃을 수도 없는 소년의 심정이라고 토로하면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0년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대역전극이 펼쳐집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에서 링컨은 윌리엄 시워드, 세먼 체이스, 에드워드 베이츠 등 당대의 거물들을 모두 제치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링컨 캠프는 정직한 에이브, 통나무집 후보라는 친근한 이미지를 내세우는 한편 경쟁 후보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분열하는 사이 이 3위 표를 흡수하는 치밀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 다져진 그의 정치적 감각과 인내심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은 영광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의 당선을 노예제 폐지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인 남부주들이 줄줄이 연방을 탈퇴하고 남부 연합을 결성한 것입니다. 링컨이 취임하기도 전에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졌고 곧이어 남군이 섬터 요새를 포격하며 끔찍한 남북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대통령 링컨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전쟁 초기 북군은 연이은 패배로 수세에 몰렸고 수도 워싱턴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무능한 장군들은 그의 속을 태웠고 내각의 강요들은 사사건건 그의 리더십을 흔들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링컨은 매일 밤 백악관에서 잠 못 이루며 고뇌했고 아들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비극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그의 눈은 항상 슬픔에 젖어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실패를 통해 단련된 링컨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패배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유능한 지휘관 율리시스 그랜트를 발탁했습니다. 그는 군사적 압박과 함께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 선언이라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이는 전쟁의 목적을 연방 수호에서 자유를 위한 성전으로 승화시킨 신의 한 수였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북부로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링컨의 삶은 실패가 종착역이 아니라 더 위대한 목적지를 향한 환승역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실패라는 거친 파도를 타고 넘어 마침내 역사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바로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인 재기의 서사시입니다. 사부관용의 리더십, 적을 친구로 만들다. 나의 적들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은 링컨의 정치 철학과 리더십의 정수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증오와 분열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그는 보복 대신 용서를, 배척 대신 포용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위대한 정신이 가장 극적으로 구현된 것이 바로 경쟁자 내각이라 불리는 그의 초대 내각입니다. 1860년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은 모두를 경악시키는 인사를 단행합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자신과 가장 치열하게 다투었던 최대의 정적들을 내각의 핵심 요직에 임명한 것입니다. 국무장관에는
자신을 시골뜨기 변호사라며 얕보았던 거물 정치인 윌리엄 시워드를 재무장관에는 노예제 폐지에 대한 신념이 너무 강해 링컨을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던 급진파의 수장 세먼 체이스를, 법무장관에는 보수파의 존경받는 원로였던 에드워드 베이츠를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야심이 넘쳤고 자신들이 링컨보다 훨씬 유능하다고 믿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링컨의 측근들은 당신을 제거하려 했던 독사들을 가슴에 품는 것과 같다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이 나라 최고의 인재들을 내각에 두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그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계산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국가의 이익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 아래 최고의 어벤져스 팀을 꾸린 것입니다. 예상대로 경쟁자 내각의 초기는 험난했습니다. 강요들은 사사건건 충돌했고 링컨의 리더십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특히 국무장관 시워드는 자신이 실질적인 총리 역할을 하려 했고 재무장관 체이스는 끊임없이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며 차기 대권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이들을 내치거나 힘으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인내심과 정치적 감각으로 이 개성 강한 야생마들을 길들여 나갔습니다. 그는 강요들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면 그는 탁월한 유머 감각과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을 발휘해 팽팽한 긴장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운명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결정을 관철시키는 강한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강요들이 자신에게 제출한 보고서나 연설문 초고를 꼼꼼하게 읽고 더 나은 표현과 논리로 수정해주며 그들의 존경을 얻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링컨을 얕보았던 거물들은 점차 그의 깊은 지혜와 숭고한 인격, 그리고 강철 같은 의지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시워드는 링컨의 가장 충성스러운 친구이자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시워드는 이제 그는 시대의 흐름 속에 영원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비통해했습니다. 끊임없이 대통령 자리를 넘보던 체이스조차 링컨이 자신을 연방 대법원장이라는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에 임명하자 그의 위대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링컨은 자신을 공격했던 적들을 제거하는 대신 그들을 국가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위대한 연금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용서와 통합의 철학은 4년간의 끔찍한 전쟁이 끝난 후 남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북부의 많은 사람들은 남부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보복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1865년 3월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에서 링컨은 승자의 오만함 대신 치유자의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연설합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하며 신이 우리에게 주신 정의를 굳게 믿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이 나라의 상처를 싸매고 전사한 이들과 그의 미망인과 고아들을 돌보며 우리 자신과 모든 국가들 사이에 정의롭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고 소중히 지키는 모든 일을 해냅시다. 이 연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 연설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것은 승리의 선언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를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남부를 징벌해야 할 적이 아니라 다시 하나의 가족으로 보듬어야 할 상처 입은 형제로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링컨은 이 위대한 통합의 비전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닷새 만에 극장 안에서 암살자의 총탄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악의 없는 관용의 정신은 미국 사회를 재건하는 가장 중요한 기틀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부 영원한 메아리, 링컨이 남긴 불멸의 유산, 통나무집에 이름 없는 소년에서 시작하여 이합 중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까지 에이브러햄 링컨의 삶은 한편의 장엄한 교향곡과 같습니다. 그의 인생 악보에는 고난이라는 비장한 저음과 재기라는 희망찬 고음이 교차하고 철저함이라는 정교한 리듬과 관용이라는 웅장한 화음이 어우러져 깊은 감동을 자아냅니다.
그는 척박한 운명이라는 거친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돛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묵묵한 인내로 견뎌내며 자신의 영혼을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독학으로 법을 익히고 치밀한 계획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져나가는 과정에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철저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실패와 낙선은 그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재기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정상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을 향해 날아온 돌을 모아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묶는 통합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링컨이 인류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은 단지 노예를 해방하고 분열된 연방을 지켜냈다는 역사적 업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한 인간이 역경과 맞서 싸우며 자신의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숭고한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웅변으로 말합니다. 배경이 초라해도 배움이 짧아도 수없이 넘어져도 괜찮다고. 진정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려는 불굴의 의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려는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혹독한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까? 거듭되는 실패에 낙담하여 모든 것을 놓고 싶으신가요? 세상의 오해와 편견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여기 켄터키의 거친 황야에서 시작하여 게티즈버그 언덕을 거쳐 백악관에 이르렀던 한 남자의 위대한 여정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삶은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별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이며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도 불사조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용기의 증언입니다. 링컨의 이야기는 박물관에 갇힌 낡은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장을 뛰게 하는 영원한 서사시로 남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